예, 어쨌든 그런, 지금 쭉 말씀드린 것처럼 소위 자장권이라는 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새로운 사유의 범주가 이제 만들어지고, 거기에 바로 이제 주체와, 그리고 이제 뭐 자연이라든지, 아니면 동일자와, 그러니까 비동일자의 그런 관계가 지금 여기서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 운동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 운동이 어떻게 움직여야지, 다시 포멀 로직적인 그러한 그런 이덴티테이트 댕켄이라고 하는데, 자기 동일화의 사유로 빠지지 않고, 비동일자와의 관계를 맺는 사유로 이제 움직여 나갈 것이냐라고 하는 그런 운동을, 이제 운동 법칙들을 우리가 이해를 해볼 수 있어요. 먼저 그 안에서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소위 안과 밖의 변증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안과 밖의 변증법. 안과 밖의 변증법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얘기냐 하면, 아도로노에게, 이컨대 주체와 그리고 타자가 있는데, 이 주체와 타자의 관계를 새로 설정하는, 그러니까 폭력 없는 관계를 설정하기 위해서 주체와 자연이라고 하는 것을 서로 계속 비교하는 방식이 아니라, 그걸 또 모델 댕켄이라고 하는데, 바로 이 주체 안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네? 이게 예컨대 신체를 얘기할 때, 신체라고는 타자성이 있는데, 신체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신체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주체성 안에 있는 신체성으로 도달하기 위한 주체 내부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부에서.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바로 안에 머무르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도르노 책을 읽어보시면 알지만, 신체에 대한 부정변증법도 분명히 후와 이힐리의 임풀제 뭐 이런 말을 씁니다. 그래서 나라고 하는 것이 태어나기 이전의 충동 뭐 이런 말을 하긴 하지만, 그리고 신체에 대해서도 간간히 얘기는 하곤 하지만, 전체적으로 뭐냐 하면 이 합리성 내부의 개념 운동에 대해서만 얘기를 해요. 합리성 내부의 개념, 사유 내부의, 주체 내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사유 운동에 대해서만 얘기하지, 바로 주체, 이 자연 자체에 대해서는 거의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 원칙이 뭐냐면, 우상금지다라는 이런 원칙이고, 또 그게 바로 확정부정이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연에 대해서 얘기하지만, 그러나 그것에 대해서 얘기하지만, 그러나 그것을 부정한다. 니게이션한다. 얘기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게 확정부정이에요. 어떤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그것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얘기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근본적인 원칙은 뭐냐 하면, 주체가 만일 끊임없는 자기 내부의 운동을 통해서 자기가 어떻게 폭력을 행사할 수밖에 없는 것을 스스로 깨닫게 되면 더 이상 주체는 자연에 대해서 폭력적인 사유를 하지 않게 될 것이고, 그 폭력적인 사유를 안 하게 되는 과정은 동시에 무엇이냐면, 주체 내부에 있는 자연성과 화해를 맺는 과정이다. 이해를 하시겠습니까? 그래서 화해를 맺는 과정이다. 그럼 주체 내부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냐 하면, 주체가 합리성과 그리고 미메시스적인 것, 자연적인 것, 이것과 자체로 화해를 맺으면서 모델을 만들어준다. 어떤 모델이에요? 화해가 이렇게 가능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화해가 이렇게 가능할 수 있다라고 하는 모델을 만들어준다. 그래서 아도르노의 사유를 모델 댕켄이라고 그래요. 모델 사유다. 그러니까 모델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 모델을 만들어내게 되면 이것이 바로 어떠한 가능성이라고 하는 것을 이미 구체화시켜서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바로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떤 모델을 하나 만들어 놓으면 그 다음에는 순차적으로 그 모델에 의해서
다른 여러 가지 상황들을 풀어나갈 수가 있듯이 바로 그런 모델을 만들어내려고 하는 것이 아도론에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바로 안과 밖의 변증법, 합리성 안에서 이루어진다. 자연에 대해서 자꾸 얘기하는 게 아니라요. 타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 합리성 자신에 대해서 얘기한다. 그걸 뭐라고 그러냐면 셀프 리플렉션이다. 그랬어요. 자기 반성을 끊임없는 자기 반성 운동을 바로 일으켜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 말씀드린 것처럼 그것은 바로 그 안의 머물이라고 하는 것은 특정 부정의 그런 그 특정 부정을 통해서 외부와 매개한다. 분명히 여기서 관계되고 있는 것은 주체와 혹은 자아와 타자의 관계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타자에 대해서 자꾸 자연은 아름답고 뭐 자연은 어떻고 뭐 이런 것이 이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 자아가 자체적으로 내부 운동을 일으키면서 이 자아가 어떤 모순을 스스로 가지고 있는가를 자꾸 뭡니까? 자기 성찰을 해나가는 과정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자기 성찰을 해나가는 과정 속에서 결국은 이 자기 성찰을 하는 과정이 자기에게만 계속 머물러 있는 것이지만 동시에 뭐냐면 자기 성찰 과정에 동시에 사실은 타자에 대해서 얘기를 끊임없이 얘기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매개라고 얘기를 해요. 매개. 타자에 대해서. 근데 이 매개, 타자에 대해서 얘기하지만 타자와의 관계를 설정하려고 하지만 그러나 타자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얘기하지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내부에서 자기의 모순이 어디에 있는지를 끊임없이 성찰해 나가고 있는 자기 반성 운동이 그 부정변증법이라면 결국은 이것은 이런 자기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면서 타자에 대해서 사실은 얘기하기라고 하는 그것을 아도르노는 확정부정이라고 불러요. 확정부정. 확정은 뭐죠? 분명한 지시체가 있다. 분명한 지시체는 뭐죠? 타자에 대해서 얘기한다. 이거죠. 부정한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얘기하지 않는다. 그래서 매개는 확정부정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지, 즉 매개는 간접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지 직접적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다. 왜 직접적으로 이루어지면 어떻게 되죠? 직접적으로 이루어지면 폭력이 가해져요. 직접적으로 이루어지면. 얘기할 수 없는 것인데 자기를 열어주지 않는 것인데 마치 그것이 열어진 것처럼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되는 거죠? 마치 개념화될 수 있는 것처럼 그것에 대해서 막 얘기해. 그거는 무슨 얘기입니까? 이미 폭력을 또 가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자기에 대해서 끊임없이 성찰하면서 이 성찰을 통해서 암묵적으로 그러나 어떻게 보면 가장 강력하게 타자에 대해서 얘기하기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확정부정이고 이 확정부정은 다른 말로 해서 우상금지 원칙을 지켜야 된다. 우상금지. 우상금지라고 하는 건 유대계에서 신의 이름을 말하지 마라. 신의 이름을 부르지 마라. 혹은 신에 대해서 형상 만들지 말라. 항상 교회 가면 맨날 그 얘기 하잖아요. 그렇죠? 우상 만들지 말라. 그래서 그 신에 대해서 언수로하지 말고 신에 대해서 형상화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상금지. 근데 나중에 이제 이거는 구약에서 바로 우상금지가 얘기되고 있지만 나중에 이제 신약으로 건너오면 이 우상금지가 소위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런 인물에 의해서 이제 구체화되죠. 메시아로서. 그래서 메시아로서 구체화되기 때문에 구약과 신약 사이에는 상당히 어려운 그런 관계가 있습니다. 어려운 관계가 있고. 그래서 유대계에서는 뭐죠? 소위 그런 예수는 크리스트가 아니다. 구원자가 아니다. 메시아는 아직까지 안 왔다. 예수는 그저 그동안 수없이 자기가 크리스트라고 구원자라고 얘기했던 그런 일종의 선지자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지금도 메시아는 안 왔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바로 그런데 그런 것처럼 유대계에서는 뭡니까? 우상 절대로 만들지 마라라고 하는 거. 우상 절대로 만들지. 그 이름을 말하지 마라. 그거예요. 그래서 이 사유가 진정으로 자기 성찰과 그다음에 이 사유의 그런 그 새로운 자장권 안에서 타자와의 관계를 폭력 없이 맺고자 한다면 일단 전제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아직까지 경험되지 않은 어떤 대상을 미리 만들어 놓으면 안 된다. 그 얘기예요. 우상을 만들어 놓으면 안 된다. 그것은 동시에 뭐냐면 확정부정이다. 그것의 이름을 말하지 않으면서 자기 내에서 끊임없이 사유운동을 일으키면서 그것을 지시하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이제 안과 밖의 변증법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이게 안과 밖의 변증법. 그러면서 사실은 이제 타자에게로 관계를 맺게 되는 것은 어떨 때 비로소 가능해지냐 하면 이게 바로 경험의 순간인데요. 경험의 순간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 자아가 뭐죠? 그 주체적 자아라고 하는 거죠. 깊이 두려움 때문에 자기를 꽁꽁 막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깊이 자기를 두려움 때문에 타자에 대해서 꽁꽁 막고 있는 이 합리성이 자기 안에서 끊임없이 자기의 모순을 노출해가고 확인해가고 그리고 그걸 해결해가고 있는 끊임없는 자기 상철의 운동을 통해서 마침내 어떤 순간이 이루어질 수 있게 되느냐 하면 자기가 그러한 문을 열지 못하고 있는 이유가 사실은 자기 안에 깊이 박혀있는 어떤 그런 타자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라고 하는 사실을 차츰 발견해내고 치유해 간다는 거죠. 자유를 획득한다는 거예요. 사유의 자유를 획득해 가면서 그 어느 때가 되게 되면 이 자기 성찰이 말하자면 진정한 자기 반성을 하게 되는데 그 반성을 하게 되면 그때 비로소 이 자아는 혹은 그 합리성은 두려움 없이 자기를 내보일 수 있는 그러한 열림의 상황에 도달한다는 거죠. 열림의 상태에 도달하게 되면 비로소 그때 어떻게 되냐 하면 그 객체와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그러한 가능성을 담지하게 되는 거죠. 담지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게 안과 밖의 변증법의 마지막으로는 뭐냐면 안으로부터 깨고 나오기예요. 있지도 않은 문을 있다고 열고 타자에게로 마구 건너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영어 상태에 있음을 두려움의 영어 상태 그리고 포멀 로직이라고 하는 감옥 속에 갇혀 있음을 알고 바로 안으로부터 깨고 나오기에 그래서 von innen her durchbrechen한다라고 하면서 durchbrechen한다. 이 durchbrechen이라고 하는 이 독일 말은 브레켄이란 말은 이렇게 깨는 거예요. 알 깨듯이 깨지는 거거든요. 깨트리는 건데 두루히라고 하는 말은 수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갑자기 팍 깨지는 게 아니고요. 두루히라는 말은 어떤 과정을 충실히 다 관통한 다음에 열리는 거예요. 어떤 과정을 다 거친 다음에 그걸 횡단하고 관통한 다음에 그 결과로 뭡니까? 열리지 않을 수 없는 필연성 때문에 열리는 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바로 사실 원어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바로 왜냐하면 철학은 저기 누구야 아도르노가 미국에 들어가서 큰 괴로워했던 것 중에는 이놈의 나라에서는 도대체 철학을 못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영어 갖고는 철학을 못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독일에 대한 향수가 엄청 있었어요. 사실 독일어가 상당히 잘 아시겠지만 이게 철학 전통이 워낙 그렇게 있기 때문에 이 독일어의 개념 운동이라는 건 되게 놀랐습니다. 그리고 아시지만 독일어는 전부 개념어가 굉장히 많아요. 일상어에도. 그것 중에 뭐냐 하면 명사들을 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정말 어려운 거, 독일어 책 번역 같은 거 하려면 정말 힘든 건 뭐 때문에 하냐면, 이격이 막 중복적으로 막 사용돼요. 그것에. 이런 식이에요. 풀어야 될 거 아니야. 이것과 이것은 이래서 이것이고, 이것은 이래서 이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이래서 이럴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그렇게 얘기 안 해요. 이격을 항상 써요. 무엇에. 그래서 이격이라고 하는 그 이격 표시하고 있는 그런 그 대명사, 부정대명사나 아니면 부정대명사, 문법적으로는 무슨 용어죠? 부정관사라고 그러나? 부정관사나 정관사를 빼면 뭐냐 하면 명사들의 나열이에요. 명사들의 나열. 근데 이거를 읽다 보면 이게 읽히기는 하는데 이게 도대체 뭘 얘기하는 건지를 도대체 알 수 없는, 왜냐하면 추상어들이 그냥 연결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이게 독일어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뭐 제가 독일어를 한다고 해서 독일어 어렵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개념어이기 때문에 영어는 비교해보면 풉니다. 이야기 구조가 있어요. 서술적이에요. 그리고 한국말로는 더 서술적이에요. 설명적이죠. 이래서 이렇고 이러니까 이래서 이렇잖아. 우리 그거 들으면 알잖아. 근데 이건 독일어는 그런 식으로 잘 안 돼 있습니다. 특히 철학서에 들어가요. 무엇이다. 그래서 뭐 다 낱말만 있지. 도대체 뭔 얘기를 하고 있는지를 잘 모르는 경우가 있는데, 바로 아도르노가 철학 못 해먹겠다, 영어로. 이제 그런 얘기 했을 때 그 이유가 나름대로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이 재밌습니다. 그것도 뭐 잘 아시겠지만 독일어에는 이거 뭐라고 그러지? 전철이라고 그러나? 이거 앞에 붙는 거. 예? 뭐 이런 거, 이거 전철이라고 불러요? 전철? 그래서 전치사인데 앞에서 붙는 거. 그런 거잖아요. 이게 엄청 많아요. 엄청 많아요. 무슨 아우프, 이 단어는 똑같은데 그래가지고 안브레켄, 아우프브레켄. 아까 제가 아우프르기라고 앞에 썼잖아요. 그거는 이런 상태로 있다가 갑자기 위로 탁 터지는 겁니다. 탁 터지는 거. 무슨 과정이 그 안에 거쳐서 터지는 게 아니고 이렇게 있다가 한순간 톡 터지는 걸 얘기한다면, 이 누르히브레켄은 충실하게 거쳐야 될 것들을 다 관통해서 열리는 거예요. 바로 그런 의미들이 다 이렇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게 꼼꼼히 이거를 분석해 가거나 아니면 그 개념 차이를, 디퍼런스들을 정확하게 지적해 나가면서 읽지 않으면 이게 어려움이 상당히 많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어쨌든 안과 밖에 이제 변증법이다. 그래서 결국 안에서 깨고 나오기다라고 하는 거죠. 안에서 깨고 나오기. 그 다음에 그러한 과정에 두 번째로 얘기할 수 있는 것은 가까움과 먼의 변증법입니다. 자아가 문을 열고 깨고 나왔어요. 나왔죠. 뭐가 나와 있습니까? 오팍대가 남아 있습니다. 객체가 열리지 않는 객체가 있죠. 이 객체를 그러면 어떻게 열 거냐라고 하는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바로 이 객체를 여는 것은 다름 아닌 안과 밖의 변증법이 아니라 먼과 가까움의 변증법으로 바로 이제 얘기를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죠. 그 관계에서 바로 이 컨스텔레이션, 별자리 만들기라고 하는 개념이 얘기가 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독일어로는 K이고 영어로는 콘. 컨스텔레이션이다. 컨스텔레이션 성자라고 보통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늘의 별들은 어떻게 얘기해요? 사실 베냐민의 그 독일 비극의 기원, 거기 맨 앞에 인식론 부분에서 이제 베냐민이 얘기한 그것에서 또 차용해 온 것인데, 바로 좀 성격이 조금 다르긴 하지만 어쨌든 간에 하늘을 보게 되면 별들이 그냥 무수하게 떠 있잖아요. 아무런 의미도 없이 그냥 파편으로 떠 있습니다. 근데 별자리를 우리가 만들죠. 그렇죠? 어떤 별자리를 만들 때 자 보면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별들이 무지하게 많이 떠 있습니다.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물론 물리학적으로 보면 다 어떤 힘의 관계가 있어가지고, 인력 관계가 있어가지고 서로 떨어지지 않고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일단 전부 별들은 다 초롱초롱 다 떠 있죠. 네? 다 초롱초롱 떠 있죠. 근데 인간이 바로 상상적 존재이기 때문에 인간의 처음의 인식은 하늘 보면서, 처음에 이러고 있을 때는 땅만 보다가
두 손 들고 일어나서 두 가지 혁명이 일어났다. 손 두 개가 남았다. 이거 어떻게 할 거냐? 뭐 장난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호모 루덴스다 그런 말 호이증 거 얘기하지 않습니까? 유희가 시작됐다. 이거 만들었다. 이거 움직이면서 유희하려면 머리 써야 되잖아요. 머리가 좋아지기 시작했다. 이렇게. 또 하나는 그 이런 게 있습니다. 둘이 일어났다가 이렇게 되고 있다가 맨날 땅만 보다가 사실 동물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을 못 보죠. 그렇죠? 맨날 아래만 봐야 되죠. 특별하게 그 제일 아래만 보고 사는 게 뭐예요? 돼지. 그래서 돼지를 금기시하는 게 상당히 많습니다. 서양에서. 왜냐하면 돼지는 말하자면 이 지상에 대해서 가장 가까운 그런 동물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돼지고기 먹으면 안 된다 뭐 이런 거 다 물론 그런 음식 문화사 돼지고기를 한때 돼지가 얼마 없고 돼지는 계속 살아남아야 되는데 사람들이 돼지고기를 너무 많이 먹으면 돼지가 없어질 테니까 돼지고기를 그런 그 신화적으로 금지시키죠. 돼지고기 먹으면 불행 온다. 이러면서 돼지를 살려내는 거죠. 이게 다 음식 문화사입니다. 괜히 무슨 뭐 어떤 거 먹으면 된다, 어떤 거 먹으면 안 된다, 뭐 이런 것들은 다 살기 위한 그런 그 경제적 이유에서 나온 거지. 그래서 이 문화가 말하자면 이 생존을 위해서 어떻게 작동되고 있고, 나아가서는 생존만이 아니라 특별한 어떠한 이익을 위해서 어떻게 작동되고 있는지, 이 문화 정치나 아니면 문화 권력, 이 운동이라는 게 음식만큼 강력하게 나타나는 경우가 없습니다. 그래서 근데 어쨌든 간에 중요한 것은 자, 인간이 일어났을 때 하늘을 보기 시작했어요. 하늘을 보았을 때 그 하늘에 엄청난 별들이 무수하게 떠 있다. 그러나 인간의 시선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부정변칙만 맨 그 뒤에 보면 나오는 그런 말하고 일치하지만 그냥 흩어져 있는 것을 흩어진 그대로 볼 수 있는 게 인간의 눈은 아니다. 인간의 눈은 흩어져 있는 것들을 보게 되면 형상을 만든다. 게슈탈트라고 해요. 형상을 만든다. 형상을 만들면서 하늘을 보면서 형상을 만들 때 거기에 뭡니까? 판타지가. 판타지는 뭐에 오느냐? 트라움 때문에 온다. 드림 때문에 온다. 꿈꾸기 시작한다. 일어났을 때 비로소 꿈기 시작한다. 하늘 보면서 꿈꾸기 시작하면서 그 꿈을 뭐죠? 투사한다. 프로젝션한다. 여기다가 투사한다. 이 투사의 결과로 만들어지는 게 뭐냐? 별자리다. 별자리, 카시오페아면 카시오페아, 뭐면 뭐. 별자리 만들어 놓고 형상으로만 있습니까? 의미가 다 들어가 있죠. 그렇죠? 또 운명까지 읽어내고. 그래서 베냐민식으로 얘기하게 되면 독서한다, 하늘을. 독서하면서 바로 이 투사가 되고 이런 거죠. 이 별자리. 물론 이런 것들이 별자리의 어떤 그런 문명사적 의미라고 볼 수도 있지만 그러나 더 중요한 건 그 베냐민과 아도론에서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별자리를 어떻게 그리느냐 그 얘기입니다. 별자리를 어떻게 그립니까? 내가 예컨대 카시오페아 이런 거 그리고 만들고 싶으면 내가 별들 여기서 따다가 이렇게 맞춰 놓나요? 우리는 절대로 건드릴 수 없어요. 건드릴 수 없죠. 다시 말하면 뭡니까? 손 댈 수가 없어요. 내 마음대로 할 수 없어요. 별자리 그리는 건 뭐죠? 있는 그것을 있는 그대로 놔두면서 실제로는 아무것도 가하지 않으면서 뭐 하죠? 있는 것들 사이에 줄만 근다. 그것도 직접 긋는 게 아니라 눈으로. 줄만 근다. 그런데 뭐죠? 흩어져 있는 것들에 내가 꿈꾸고 있는 것이 구체적으로 이 안에 생긴다. 내가 프로젝션을 하고 있지만 나의 주체성이 일로 들어가긴 하지만 그러나 어떻게 들어갑니까? 결코 폭력적이 아닌 방식으로. 네? 결코 폭력적이 아닌 방식으로. 이 컨스텔레이션이라는 게 아도르노하고 베냐민의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하면 사유가 객체를 전혀 폭력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바로 그것이 지니고 있는 고유성을 그대로 인정을 해주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체와 관계를 맺게 할 수 있을 것인가 라고 할 때 별자리 그리기 방식이라는 게 있다. 근데 전통적인 사유는 어떻게 했느냐? 포멀 로직 같은 게 어떻게 했느냐? 원하지도 않는 의미를 갖다 막 붙인다든지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떠한 그런 형상을 위해서 끌어다가 이 자리에 있는 것들을 끌어다가 마음대로 자리 이동을 시킨다든지 그런 식이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새로운 사유는 뭐냐? 폭력 없는 사유는 뭐냐? 별자리 같은 사유 방식이다. 일단 그런 의미에서 이 컨스텔레이션이라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도르노 사유가 네거티브 디알렉틱에서 끊임없이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 바로 폭력 없는 사유라고 한다면 이 폭력 없는 사유의 구체적인 실행에 어떤 모델이 있다면 그것은 뭐냐면 별자리 그리는 방식이다라고 해요. 그런 컨스텔라티브 땡켄이다. 컨스텔라티브에서 땡켄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죠. 바로 이 별자리 그리기 방식의 그런 그 컨스텔레이션의 그런 사유 방식이 다시 말하자면 뭐냐 하면 거기에 작동하고 있는 건 가까움과 먼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즉 타자에 대해서 가깝게 멀게 관계를 끊임없이 형성해 나가고 있는 방식인데 바로 그것은 바로 미메시스와 라티오의 방식이기도 하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비폭력적 사유를 하려고 한다라는 것인데 바로 아도르노가 그 타자성에 대해서 결코 그냥 주체적으로 주체화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바로 이런 과정에서 사실은 자장권 내에서 그 다음에 주체가 있고 그 다음에 객체가 있을 때 이 안에서 그 컨스텔레티브에서 어떤 그런 그 방식이 쭉 이루어져서 인식 운동이 이루어질 때 이 안에 이 운동이 멈과 가까움의 운동이라고 한다면 가까움과 멈의 운동이라고 한다면 가까움은 뭐냐면 주체가 끊임없이 객체에게로 다가가는 거예요. 끊임없이 다가가는 거죠. 다시 말하자면 뭡니까? 타자 동일화의 원칙을 따른다. 그렇죠? 타자 동일화의 원칙을 따른다. 타자 동일화의 원칙을 따르는 게 뭐죠? 미메시스다. 미메시스다. 그런데 끊임없이 다가가면서 그러나 지금 아직까지 문을 열지도 않았지만 마치 사이렌의 상황을 생각하시면 사이렌이 노래를 막 부릅니다. 오디세우스라는 주체가 글로 끊임없이 가까이 가요. 미메시스. 그건 아름다우니까 가까이 가죠. 근데 너무 가까이 가서 그 안으로 들어가 버리면 어떻게 되죠? 그러면 그 안에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사유운동은 정지되죠. 그렇죠? 그리고 객체는 마치 더러운 것이 매혹을 불러일으키는 것처럼 바로 한편으로는 우리에게 병적 혐오감을 주지만 아이들이 그래서 그 뒷부분에 가게 되면 그런 얘기죠. 아이들은 알고 있다. 아이들은 자기 배설물을 막 만지면서 그런 프로이드의 그런 이론을 보게 되면 그런 시기가 있죠. 뭐 구강기다 무슨 뭐 이래가지고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자기 배설물에 매혹을 느낀다. 어른들은 절대로 자기 배설물을 손대지 않지만 아이들은 알고 있다. 왜? 바로 그것이 가장 친숙한 것이라고 하는 것을. 그래서 그 매혹이 그러나 성장할수록 더러운 것 아니면 위생이라고 하는 개념에 의해서 점점 더러운 것으로 만져서는 안 되는 것으로 낯선 것으로 나아가서는 혐오스러운 것으로 변해버린다. 접근 가능성이 더 이상 없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미메시스 운동은 뭐냐? 바로 그러한 혐오스러운 것, 타자성 아니면 이질적인 것에 대한 매혹을 따라가는 거다. 끊임없이 사이렌의 노래를 따라가듯이. 근데 너무 따라가게 되면 어떻게 되죠? 바로 이 타자성이라는 이건 헐벗은 뭡니까? 아직 계몽이 시작되기 이전 상태의 어떤 자연성인데 이 자연성으로 그냥
들어가 버리게 된다. 그렇게 되면 바로 오디세우스가 만일 귀를 안 막고 자기 몸을 묶지 않았더라면 일어날 결과가 일어나지요. 어떻게 되죠? 글로 빠져들어가서 오디세우스는 고향으로 못 가지요. 예?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화에 보게 되면 로토파겐이 나오는데 어느 섬에 도달했을 때 그 부하들이 그 섬에 갔는데 아주 무슨 풀이 있어요. 로토스, 연꽃이죠. 연꽃 마약인데 그걸 먹으면 어떻게 되냐면 모든 걸 다 잊어버린다. 그리고 그냥 랄랄라 황홀해. 집에도 모르고 집에 가는 것도 다 잊어버리고 마누라도 잊어버리고 뭐 내가 왜 배 타고 왔는지도 몰라버리고 그냥 거기가 좋아. 그냥 거기에 머물러요. 근데 그렇게 머무르게 되면 뭐가 되느냐? 돼지가 된다. 돼지가 된다. 바로 이거예요. 그래서 사유는 끊임없이 객체로 미메시스 운동을 따라서 따라가지만 그러나 끊임없이 근접하면서 동시에 멀어진다. 자꾸 물러나온다. 얘기죠. 물러나온다. 먼과 가까움의 운동이 끊임없이 이 사이에서 이루어진다. 자기를 지키면서 타자 동일화하기. 이게 어려운 거예요. 그렇죠? 타자 동일화하면서 자기를 지키기. 바로 이 운동이 미메시스와 그 다음에 라티오 사이의 변증법으로 운동을 일으킨다라는 거죠. 운동을 일으키고 그 운동이 다름 아닌 바로 제일 중요한 것은 사실 이 객체가 이제 주체가 자기 성찰을 통해서 객체에게로 접근할 수 있는 그런 기점을 마련했을 때 이 주체가 제일 먼저 지켜야 되는 것은 뭐냐 하면 바로 객체의 우위다라고 하는 원칙이 있습니다. 객체의 우위, 다른 말이자면 객체를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보통 포멀 로직에서는 객체는 단지 주체에 대한 그야말로 객체라는 말이 얘기하듯이 주체가 주인이고 객체는 뭐죠? 그 주인에 비해서 대상으로 있는 게 바로 객체죠. 그런데 바로 이 새로운 아도로 얘기하는 그 부정변증법은 이 힘의 구도를 바꿔낸다는 거죠. 객체가 주체처럼 더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되고 그 주체는 지금까지 객체가 차지했던 그런 위치를 차지한다. 그런 관계에서는 뭐냐면 객체에 대해서 주체는 우선 끊임없이 다가갈 수밖에 없는 관계가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객체의 우위라는 게 이제 있어야 되고 객체의 우위를 따라서 미메시스와 그다음에 라티오의 운동이 바로 동시적으로 이제 일어나야 되는 바로 그 부분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것은 결국은 사유 운동이기 때문에요. 사유 운동이기 때문에 사유 운동은 개념들을 가지고 하는 거죠. 예컨대 내가 큰 충격을 받은 어떠한 그런 충격이 있으면 이 충격에 대해서 사유한다는 건 뭐죠? 이 충격에 대해서 계속 이름 붙여주기예요. 아, 이게 공포였나 봐. 아니야. 이건 공포보다는 더 센 거야. 그럼 예를 들면 혐오감이었나? 아니야, 혐오감이 아니겠죠. 어쩌면 이게 매혹일 수도 있어. 뭐 이런 식으로 끊임없이 그것에 대해서 이름 붙이기 하죠. 이게 개념들 운동을 일으키는 게 바로 사유운동이죠. 객체에 대해서. 바로 개념들 운동을 일으키는데 이 개념들 운동이 어떤 목적을 지니는 것이냐 하면 이 개념을 통해서 객체에게 끊임없이 접근해 가는 과정은 바로 목적은 객체가 개념으로 변하게 만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객체는 왜 객체입니까? 객체는 바로 타자인데 타자는 무엇이죠? 개념들로 포착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타자죠. 그래서 이 객체의 근본적인 성격은 개념 아닌 것이에요. 근데 사유는 이 개념 아닌 것에 어떻게 되죠? 개념으로밖에는 다가갈 수 없어요. 사유니까. 그렇기 때문에 끊임없이 사유는 어떤 그런 목적을 가지냐면 개념을 통해서 개념 아닌 것으로 도착하기라는 거죠. 근데 어떻게 개념을 통해서 어떻게 개념 아닌 것으로 도착할 수 있습니까?
그거는 아도로노가 볼 때 개념이 다름 아닌 자기의 그런 그 자기 성찰 과정을 통해서 자기의 타자성을 갖게 되면 바로 스스로 그런 그 개념 아닌 것과 그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이게 되게 좀 복잡해서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이 개념이라고 하는 것은 또 아도로노에게 개념과 개념 운동을 구분을 합니다. 개념은 뭐냐면요. 개념은 어차피 뭐냐 하면 물화시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름 붙이는 거기 때문에 어떤 현상이 있으면 그것에 대해서 개념화를 한다고 하는 것은 그것을 무엇이라고 어떻게 하는 거죠? 규정하는 일일 수밖에 없어요. 개념은 그걸 피할 수가 없어요. 개념 하나하나씩은. 왜 개념이라고 하는 것은 규정어이기 때문에. 그래서 개념 자체는 개념 아닌 것을 어떡하죠? 사실은 이름 지을 수가 없습니다. 왜? 능력의 자체가 없어요. 왜? 물화를 시키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개념들을 운동시키면, 개념들을 서로 운동시키면, 그 자체로는 물화시킬 수밖에 없는 개념들을 운동을 시켜주면, 그 운동 속에서 바로 개념이 결코 스스로는 해낼 수 없는 어떠한 것들이 태어난다는 거예요. 가능해진다는 거죠. 그게 사유죠. 사유는 사실 움직이는 거죠. 그렇죠? 끊임없이. 그래서 자체로 타자를 이름 지을 수 없도록 되어 있는 개념들에게 운동을 부여해 줌으로 해가지고 개념이 바로 자기 스스로는 할 수 없는 어떠한 계기를 그 운동을 다른 개념들과의 운동을 통해서 마련하게 되면 그게 뭐냐면 개념이 자기 이상의 것을 어떻게 하는 거죠? 자기 이상의 것을 경험하는 가능성을 담지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개념 아닌 것을 개념을 통해서 건너가려고 하는 운동은, 그러니까 건너가려고 하는 가능성은 이 개념들을 끊임없이 운동시키는 일이다. 끊임없이 운동시키는 일이다. 근데 이 개념들을 운동시키는데 하나의 원칙이 있다. 그 원칙은 뭐냐 하면, 자, 여기에 객체가 있어요. 개념화될 수 없는, 꽁꽁 응집되어 있는, 문을 열어주지 않는 객체가 있습니다. 개념들이 이것으로 끊임없이 운동을 일으키면서 가고자 해요. 가고자 하는데, 그러나 개념은 포멀 로직의 원칙으로 보게 되면 말하자면 어떤 식으로 히라키시하다고 그래요. 말하자면 권력화되어 있다. 아니면 위계화되어 있다고 하죠. 중요한 개념이 있고 부개념들을 포함하고 있는 보편 개념이 있고 그 보편 개념들을 도와주고 있는 부개념들이 있습니다. 다 결국 사유를 한다고 하는 것은 이 부개념과 주개념 사이의 관계들을 지켜나가면서 하나의 인식에 도달하는 과정이죠. 이게 벌써 위계화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바로 아도로노는 이런 개념을 아무리 운동시켜도 이 위계성을 해체하지 않으면 새로운 말하면 경험이 올 수 없다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개념의 위계성이라고 하는 것을 해체시킵니다. 그 해체시키는 것을 어떤 식으로 얘기하냐 하면 중심이 있어요. 중심은 뭐죠? 객체죠. 이 객체들에게 어떤 개념은 중요하고 어떤 개념은 덜 중요하고 어떤 개념은 더 덜 중요하고 이런 식으로 접근해가는 것이 아니라요. 모든 개념들을 중심으로부터 동일한 거리로 위치시키기예요. 모든 개념들이 중심으로부터 동일한 거리를 갖도록 디스포지션하기, 배열하기. 어떤 개념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거나 어떤 개념을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모든 개념들을 동일한 그런 자격을 주면서 바로 이 중심을 향해서 똑같은 거리를 유지시키면서 접근해가는 일입니다. 나중에 가면 이게 이제 슈엔베르그의 그런 12응계법하고 똑같이 만나는 부분이거든요. 12응급, 컨저넌트, 우리는 그걸 이제 삼화음법이라고 얘기하는데, 삼화음법은 도미, 썰이 있고, 그 다음에 부수 개념들이, 부수음들이 있잖아요. 그 도와주죠. 그쵸?
그래서 위계가 있습니다. 음들 사이에. 근데 12음급벽에서는 어떻게 하냐 하면 그 음들을 다 똑같이 만든다. 어떤 게 중요하고 어떤 게 덜 중요한 게 아니다. 그래서 그 원칙이 뭐죠? 하나의 음이 사용되면 나머지 11개의 음이 다 사용될 때까지 또 한 번 중간에 나오면 안 돼요. 왜? 반복되면 힘이 생기니까. 그런 식이에요. 이 얘기가 뭐냐 하면 모든 음들이 동일한 권리를 갖고 그리고 동일한 자격을 가진 채로 함께 움직여 나간다라는 거죠. 위계가 없다라는 겁니다. 똑같은 얘기예요, 이것도. 똑같은 얘기예요. 모든 사유가 개념들을 사용하지만 이 개념들이 이 객체로부터 똑같은 거리, 즉 똑같은 권리를 가지면서 진행되어 나간다는 거죠. 이게 뭡니까? 절대 폭력적이 되면 안 된다. 절대 권력적이 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원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걸 통해서 끊임없이 나아간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바로 이러한 운동을 일으키는 사유가 두 가지의 그런 특성을 공유하게 되는데, 하나는 아주 냉정한 성찰과 그리고 차가움과 그 다음에 따뜻함의 그런 문제인데, 아주 부드러운 판타지. 이게 미학적 사유죠. 그래서 미학적 사유예요. 라티오, 냉정한 거예요. 그리고 냉정하기 때문에 뭐죠? 그러니까 차가운 겁니다. 차가우면 쿨하다 그런 거 좋아하시잖아요. 그래서 쿨한 거예요, 아주. 무슨 판타지하고 뭐 공상하고 이런 거 아니죠. 그런 성찰이 있지만, 그러나 뭡니까? 한없이 부드러운 것이다. 우리 판타지는 뭐죠? 우리 판타지는 차가운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어떤 것들을 섞고 엮고 그 다음에 함께 포함하려고 하는 어떠한 그런 우리 인간의 능력이라고 한다면, 이 판타지는 끊임없이 따뜻함으로, 그리고 부드럽고 따뜻함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가움과 부드러움, 차가움과 따뜻함이라고 하는 그런 두 개의 그런 성격을 가지고 모든 개념들이 어떻게 되는 거죠? 동일한 위치를 지키면서 열리지 않는 대상으로 근접해 간다. 그리고 이 근접 운동은 이것이 스스로 열릴 때까지, 스스로 문을 열어줄 때까지 반복되고 또 반복된다.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는 개념들의 엑스페리멘트, 실험. 그래서 사유는 실험이에요. 사유는 끊임없이 사유 실험이 이루어진다. 말하자면 왜 알라딘 저거 같은 거 보면, 천일 영화 같은 거 보면 열려라 제싸움 있잖아요. 열려라 뭡니까? 문 열어라 그래서 이것저것 해보잖아요. 안 열리니까. 이렇게 해본 거예요. 참깨야 열려라, 뭐 보리쌀아 열려라 막 이러면서 계속 잊어먹었으니까 이런 하잖아요. 그 운동을 얘기를 해요. 열려라. 그러나 끊임없이 접근해가면서 바로 이 운동을 일으키는 거고요. 바로 그랬을 때 그 근본적인 목적은 결국 비폭력적으로 별자리 그리는 것처럼 이것이 열리기를 바라는 거. 그게 뭡니까? 개념을 통해서 개념 아닌 것으로 도착하기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념을 통해서 바로 개념을 넘어서기라고 하는 그런 목적을 지닌 사유가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요. 자, 이제 드디어 인식이 열림의 단계가 온다. 이것을 아도르노는 바로 경험과 인식이 하나가 되는 순간이고, 그 다음에 그것을 바로 인식의 유토피아라고 부릅니다. 인식의 유토피아. 지금까지 인식이 한 번도 체험해보지 못한 행복이라고 불러요. 한 번도 체험해보지 못한. 왜냐하면 주체와 나와 타자가 서로 열림으로 해가지고 비로소 뭐죠? 여기 얘기한 것. 그러니까 객체를 두려움 없이 주체가
만날 수 있는 그 자유가 부과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바로 인식의 유토피아다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인식의 유토피아라고 불러요. 그래서 그거를 아도론의 자기의 그런 그 테르미놀로지니까 자기의 그런 그 뭐라죠? 전문 용어로 바로 화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화해라고 서로 열려가지고 하나로 만나는 이제 그런 관계를 얘기를 하는데 바로 여기서 아도르노가 굉장히 중요하게 얘기되고 있는 것은 이것이 이런 상태가 이 화해 상태가 인식의 유토피아가 그리고 인식의 어떤 지고한 행복의 상태가 저기 우상금지 원칙에 의해 가지고 우상금지 원칙에 가지고 차단돼 있죠. 그걸 우리가 미리 설정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끊임없이 이것에 대한 어떤 아포리가 있죠. 주체와 객체 사이에는 분리, 서로 하나가 될 수 없는 것이 원칙적으로 분리 상태가 있기 때문에. 그러나 이 분리 상태를 전혀 폭력적으로 막 해소시키면서 하나가 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서로 열리는 관계를 통해서 만나려고 하는 관계. 그러나 본질적으로 나와 타자 사이에는 이질적 관계이기 때문에 그것이 결코 하나가 또한 될 수 없는 어떤 관계다. 이랬을 때 뭡니까? 남는 것은 끊임없이 그러한 나도 모르는 어떤 상태인지 모르는 그러나 분명히 그런 상태가 되었으면 하는 그런 상태를 바로 향해서 구체적으로 할 수 있는 이런 이 운동밖에 없다는 거예요. 끊임없는 접근 운동밖에 없다는 거예요. 끊임없는 접근 운동. 이 접근 운동. 이 접근 운동은 어떤 결과에 이룰 수도 있고 이루지 못할 수도 있다. 이룰 수도 있고 이루지 못할 수도 있다. 그래서 유토피아예요. 근데 만일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여기서 하나의 사건이 일어난다. 즉 뭐냐면 그 어떠한 것이 예기치 않은 그 독일 말로 다스 운에어 회요테 이걸 한 번도 들어보지 않은 것 운포아게제네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것 뭐 이런 말을 쓰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여기에 부가적으로 뛰어들어온다는 거예요. 부가적으로. 이거 자체로, 둘 자체로서는 그 이질성을 해소할 수 없지만, 그러나 끊임없이 이것을 해소하려고 애를 쓰는, 그러나 폭력적이 아닌 관계로 끊임없이 접근을 하다 보게 되면, 아마도 그 어느 때가 되게 되면, 바로 컨융티브를 사용하는데, 가정법 사용해서, 어쩌면 전혀 예상할 수 없는 그 어떠한 것이 이 안으로 뛰어들어 올지도 모른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모른다. 그러면 객체도 열리고 그리고 주체도 열린 상태에서 이것 자체로서는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없는 그 어떤 인식의 유토피아, 서로 열리면서 바로 서로 폭력 없이 관계를 맺고 있는, 마치 별자리가 어느 한순간 오랫동안 별을 이것저것 별도 그어보고 저것도 그어보고 우리가 별자리를 만들 때 어떤 심정이 있습니까? 내가 어떤 소망이 있어요. 그 소망이 그러나 뭐죠? 나도 모르는 너무 진실한 소망이기 때문에 나도 그리고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해 본 바가 없기 때문에 예컨대 우리가 그 사랑의 소망 같은 게 그러죠. 완벽한 사랑에 대한 소망이. 그 어떤 소망이 나한테 분명히 있긴 하지만 그 소망이 나도 그 어떤 형태를 가지고 있는지는 몰라요. 그리고 그 소망이 어떤 이름을 가지고 있는지는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소망의 형태와 이름을 얻기 위해서 그 하늘의 별에다가 어떻게 하죠? 끊임없이 나를 어떻게 합니까? 투사해요. 투사하다 보면 여기도 거보고 저기도 거보고 아니죠 물론 아니고 아니야 저건 아니야 아니야 저것도 아니야 아니야 저것도 아니야 계속 그려보지만 어쩌면 한순간이 올 수도 있다. 어떤 순간입니까?
우연히 그려진 어떠한 별자리의 형상이 바로 저거야 라고. 이 순간은 뭡니까? 나도 모르던 어떤 것을 알게 되는 순간이고, 그리고 이 순간은 동시에 저것 자체 속에 있지도 않았던 것이 생기는 순간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마도 별자리는 그렇게 태어났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아도로노의 생각이고, 이것이 뭐냐면 그 순간에 우리가 전혀 예상치 못하고 상상치 못하고 다만 소망만 했던 그 어떤 것이 뛰어 들어온다. 뛰어 들어온다. 그러면 그 뛰어 들어오는 것에 의해서 뭡니까? 아폴이라고 하는 것이, 풀릴 수 없는 것이 어쩌면 풀릴 수도 있다는 모델을 제공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이게 바로 아도로노가 얘기하고 있는 바로 이 화해 혹은 인식의 유토피아예요.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뒤에 제가 드린 그런 인용문을 좀 보시면 그 인용문에는 몇 개의 그런 이제 거기에 첫 번째 인용문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지배당한 것들은 타자들이죠. 상처받고 억압되어 딱딱하게 굳어져 있다. 이것을 구제하는 것은, 즉 이것을 주체가 구해내는 것은 그것에 대한 사랑을 의미한다는 거죠. 끊임없이 사랑으로 다가가는 거다. 이 미메시스 운동의 사랑의 운동인데, 폭력 없이 움직이는 건 사랑의 운동이죠. 그렇죠? 그러나 그것은 바로 주체가 사랑해야 하는 것이고, 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사랑을 아무리 주어도 그 사랑을 거부한다. 왜? 믿지를 못하니까. 믿지를 못하니까. 그래서 그것은 기형적이다. 영 풀리지 않은 채로 어떤 친숙함의 관계로 만들어지지 않는 것이다. 그런데 아히엔도르프라고 독일의 그 낭만주의 시인이 있습니다. 거기서 아도르노가 문학론에서 긴 아도르노 아히엔도르프의 서정시에 대해서 쓴 글이 있는데 거기에도 그런 말이 나와요. 아히엔도르프의 식구 중에 하나가 아름다운 낯선 것이라고 합니다. The beautiful stranger. 낯설지만 아름다운 것. 아름다운 낯선 것이에요. 이질적이지만 아름다운 것. 아름답지만 그러나 타자인 것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아름다운 낯선 것이라고 하는 아히엔도르프의 말은 소외 안에서 세계고와 순환을 느끼는 단순히 낭만주의 이상의 것이다. 즉 낭만적인 어떤 그런 동경의 상태만을 얘기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화해된 상태인데, 즉 인식의 유토피아인데, 이 상태는 뭐냐면 낯선 것을 철학적 제국주의와 병합시키지 않는 상태다. 철학은 지금까지 어떻게 해요? 제국주의자라고 얘기를 부르고 있습니다. 폭력적으로 통합하는 거니까. 즉 다시 말해 화해의 상태는 이질적인 것, 낯설은 것과 나의 것, 바로 친숙한 것 바로 너머에서 접근이 허용되는 가운데 서로 접근이 폭력적이 아니라 서로 허용되는 거예요. 허용되는 거. 그쪽에서 허용해 주는 거예요. 내가 사랑한다고 마구 다가가면 안 되죠. 그렇죠? 그쪽에서 열어줘야지 가야 돼. 그런 것으로 허용되는 관계 속에서 먼 것과 상이한 그것이 먼 것과 상이한 것으로 남아 있을 수 있다는 사실에서 다름 아닌 행복을 찾는다는 거죠. 타자가 나에게 허용해줘요. 오도록 열립니다. 오라고 열어줘요. 열어주지만 그러나 이 타자가 이 열림의 관계를 통해 가지고 그 어떠한 분리를 통해서 극복된 어떤 인식 상태가 화해 상태가 이루어지면 화해란 무엇이냐? 서로 열려서 이쪽에서 접근을 허용해줘서 내가 갈 수는 있지만 그러나 타자가 타자로서 남을 수 있는 상태다. 타자가 타자로서 남을 수 있는. 이게 뭡니까? 타자가 타자로서 남는다는 말은 뭐예요? 분리는 뭡니까? 해소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나 접근 가능성을 스스로 열어줘서 바로 이 접근 사이에서 어떤 화해 상태가 이루어진다는 건 동시에 뭐예요?
분리를 통해서만 해소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걸 화해 상태라고 부릅니다. 여기에는 주체와 객체가 서로 열리고 주체가 결코 폭력적인 사유의 어떤 그런 동인자가 아니며 그리고 객체는 결코 그 어떤 폭력에 의해서 상처받은 채 깜깜하게 자기를 닫고 있는 그런 객체가 아닙니다. 이 상태를 바로 아도르노는 바로 사랑의 문제라고 얘기를 한다면 사랑에 대해서 아도르노가 이런 식으로 정의를 내리는 바가 있습니다. 뭐냐면 사랑이란 한없이 부드러운 것이지만 그 무엇에 의해서도 약하게 공격당하지 않는 것이다. 얕잡아 보이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사랑은 한없이 부드러운 것이지만 그 무엇에 의해서도 얕잡아 보이지 않는 부드러움이다. 뭐 이런 말을 하는데 이 사랑의 정의가 어떤 화해 상태를 얘기를 해주는 거죠. 말하면 둘 다 뭐죠? 자기 유지가 허용된 상태입니다. 주체는 결코 객체 속으로 빨려 들어가서 자기 유지를 포기하지 않고 객체는 또 주체에 의해서 마음대로 동일화돼서 자기 유지를 찬탈당하지 않은 채 그렇다고 해서 서로 자기 유지만 한다고 완전히 격리되어 있는 것도 아닌 서로가 바로 자기 유지를 하면서 그러나 상대방에게 문을 열어주는 바로 그런 상태. 이게 어쩌면 유토피아가 있다면 아마 그런 상태일 것이다. 아도르노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아이헨도르프가 시에서 썼던 아름다운 낯선 것이라고 하는 바로 그 개념이 이 화해 상태에 대해서 아도르노가 그러나 가정법으로 얘기해요. 예? 직설법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이런 설정되지 아직 실현되지 않은 어떤 유토피아 상태에서 얘기할 때는 바로 언제나 아도르노는 이 가정법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정법으로 얘기하고 있는 그런 것으로 이제 볼 수 있죠. 그래서 그 부분에 세 번째 그런 인용문을 보게 되면 이렇게 돼 있죠. 정신 내적이며 정신 안에 있어요. 동시에 육체적인 충동은 그것이 속해 있는 의식의 영역을 넘어서 나아간다. 이 충동과 더불어 자유는 경험의 영역으로 들어선다. 자유는 더 이상 인식이 아니라 경험의 영역으로 건너가게 된다. 이는 맹목적 자연도 아니고 이 경험의 영역 속에 타자 영역인데 이 타자와의 공존하는 영역은 맹목적 자연도 아니고 억압된 자연도 아닌 상태로서의 자유 개념이 무엇인지 알려준다. 그것이 무엇인지 그 안에다 영혼을 불어넣는다. 인과적 논리에 의해서는 그 어떤 증명을 통해서도 이성을 위축시키지 않는 이 자유의 환상은 정신과 자연에 대한 화해의 환상이다. 이 갑자기 들어서는 것,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이 자유 환상이 생기려면 갑자기 들어서는 것이 있는데 이 갑자기 들어서는 것은 바로 추상에 의해서 삭제되고 배제된 타자에 대한 바로 그 이름이다. 그걸 바로 이건 명명하는 일이라는 거죠. 이미 오래전에 존재했던 것이었으나 거의 알아볼 수 없게 되어버린 것과 아주 오래된 것. 아주 오래된 것. 그리고 계속 그것을 억압해왔기 때문에 이제는 그것이 있는지도 모르도록 망각된 것. 그것과 언젠가는 존재하게 될 것의 양극단 사이에, 그러니까 먼 과거의 것과 그리고 먼 미래의 것, 그 양극단 사이에서 이 갑자기 들어서는 것은 섬광처럼 떠오른다. 이 사건이라고 볼 수 있는 하이데거 말을 빌리면 에어 아이그니스라는 말이 있어요. 사건이라는 거. 그리고 뭐 들레주나 이런 사람들이 얘기하고 있는 그건 뭐 좀 차이가 있지만 그러나 바로 예기치 않게 그리고 전혀 어떠한 그런 뭐라고 그럴까요? 그러니까 미리 생각할 수 없지만 그러나 나타나는 것. 이건 나중에 가면 미학 이론가 하게 되면 바로 그 심미적 경험이라고 하는 건 바로 그런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심미적 경험의 상태로 나타나게 되는 것. 바로 그런 상태를 기다리면서 사유는 끊임없이 열리지 않는 객체를 향해서
바로 이 별자리 운동을 계속해 나간다. 이게 부정변증법이다. 왜 부정변증법입니까? 그게 바로 부정변증법이에요. 네거티브하다. 해겔 변증법은 부정변증법이 아니죠. 예? 긍정적 변증법이죠. 합이 있어요. 근데 아도로는 합은 띄워놓고 그건 언젠가 올지도 모른다고 하는 가정 상태로 남겨놓고 바로 안티테이제와 테이제 사이, 그래서 안티테이제, 그래서 안티놈이라고 얘기하는데 서로 대립관계, 이 대립관계를 통해서 끊임없이 사유운동을 해나가는 것, 이게 바로 부정변증법입니다. 그래서 그게 왜 부정이라는 말이 붙느냐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거예요. 바로 그런 의미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부정변증법에 대해서 나름대로 이렇게 잘 설명이 될 수 있었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이게 물론 부정변증법의 전부를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전부를 얘기하지는 않고 그 안에 아주 칸트와 헤겔의 관계라든지 전형적인 형이상학의 문제라든지 또는 이 가상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많이 얘기가 되고 있지만, 그러나 그걸 다 이제 설명해낼 수 있는 건 아니고요. 다만 이제 우리가 상처를 치유하는 사유가 어떤 사유일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한 질문을 던지면서 그 사유가 다름 아닌 아도르노가 부정변증법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그런 사유로 우리가 정리가 된다면 그 사유는 어떻게 치유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을 지니는가, 어떤 방법을 따라서 그거를 제가 이번 입문 과정에서는 설명을 하려고 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됐습니다. 예, 그래서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요. 많이 지났지만 어쨌든 부정변증법에 대한 문제는 이 정도로 좀 끝을 내도록 하지요. 그래서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이러저러한 책이나 아니면 혹 기회가 있으면 본격적으로 부정변증 텍스트를 가지고 공부를 하면서 추가 독서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다행이라면 이런 강의를 통해서 나중에 저 어렵게 짝이 없는 책을 읽으면서도 조금씩은 좀 접근 가능성을 발견하게 된다면 다행이죠. 입문 과정에 의미가 있다면 거기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가 오늘 이 부정변증법하고 그 다음에 미니마 모랄리아까지 다 같이 하려고 했었는데 이거 큰일 났네. 하여튼 다음 시간에 해서 미니마 모랄리아 부분을 앞부분 그러니까 첫 번째 파트에서 좀 정리를 할게요. 사회론 부분은. 그리고 미학이론 건너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은 이 정도로 강의가 정리가 돼야 될 것 같고요. 혹시 질문 있으시면 한번 좀 보도록 하시죠. 예. 아까 자연에 대해서 가까워지면서 멀어지니까 그게 자연의 속성을 죽음의 충동과 거의 똑같이 보기. 왜냐하면 아도르노에게 일단 자연 개념이 사실 자꾸 자연에 대해서 여러 번 물어보시는데 참 어려운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 어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서 오게 되냐 하면 자연이 자연 지배와 띄워놓고 자연만 얘기를 할 수 없다는 데서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데올로기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 자연은 어떤 자연이 되냐 하면 마치 지배와 무관한 채로 존재하는 그 어떤 게 있다는 게 이미 설정되기 때문에 바로 변증법적으로 자연 지배와 연관관계 내에서 자연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게 생긴다거든요. 그걸 이데올로기라고 이제 아도르노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자연은 두 개밖에 없습니다. 아도르노에게. 하나는 뭐냐 하면 바로 맹목적 자연밖에 없다라는 거죠. 아직 주체라고 하는 거는 게 거기에 태어나기 이전의 맹목적 상태. 그러니까 동물이 알고 있는 그런 자연 상태. 그거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자연 상태는 훼손된 자연이에요. 그걸 소외된 자연이라고 하는데 주체에 의해서 상처받은 자연으로만 존재하지요. 그래서 상처받은 것들은 화가 나 있기 때문에 주체를 거부해요. 무서움 때문에 거부를 하지요. 그리고 또 자연은 뭐냐면 사이렌에 의해서 얘기 들은 것처럼 바로 맹목적 어떤 자연성이라고 하는 것이 주체되기가 너무 힘든 어떤 담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주체가 자연스럽게 부드럽게 된 게 아니라 자기를 억압하면서 주체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주체를 그만두고 싶은, 주체되기를 그만두고 싶은. 왜냐하면 억압을 하는 게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주체 속에는 주체되기를 포기하려고 하는 유혹이 있다는 거예요. 그 유혹은 뭐냐 하면 주체가 없었던 어떤 상태, 그 상태로 다시 가고 싶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들이 아까 제가 얘기한 뭐 연권 먹기라든지 마약 먹기라든지 뭐 이런 걸로 아도로가 설명을 합니다. 우리가 마약을 왜 먹을까라고 하는 것은 주체되기가 너무 피곤해가지고 나 그만할래. 그러면서 글로 건너가는 거예요. 우린 때때로 그런 유혹을 느끼잖아요. 아이 그만할래 이제. 어떤 학생은 지난번에 저한테 와가지고 자기 엄마하고 문제를 얘기하면서 엄마가 지금 무슨 40 넘었는데 그 엄마가 얼마 전에 선언을 했다는 거예요. 무슨 선언? 나 엄마 안 할래 이제. 엄마 되기 진짜 힘들죠, 그렇죠? 아버지 되기도 힘들고 딸 되기 힘들고 다 힘들어요. 그건 뭐냐? 자기 보존을 해야 되니까. 자기 보존을 한다는 게 뭐예요? 자기를 억압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때때로 우리는 수시로 우리가 금방금방 눌러 그렇지 수시로 안 할래 이제 이거죠. 아마도 그걸 안 할래 정도로 끝낼 수 없는 사람들이 어떤 그런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비합리적인 어떤 영역으로 건너간다는 거지. 아다노노 볼 때. 그런 위험성이 주체에게 깊이 내재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자연은 상처받은 것이고 또 하나는 바로 그 상처받은 그 자연이 이데올로기화 돼가지고 바로 우리를 유혹하는 것이기도 하다라고 하는 것으로 얘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도노에게 어쨌든 자연이라고 하는 것은 긍정적인 것으로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화해 상태에나 가야지 비로소 그 자연의 긍정적인 그런 그 관계성을 회복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그 상태는 언제 올지 모른다. 언제 올지 모른다. 그런 의미로 이제 자연을 우리가 이제 이해를 해야지만 아도르노의 그 사유운동에서 이제 어려움을 덜 가질 것이고, 근데 보통 우리는 자연하면 긍정적 자연에 대해서 전부 꿈꾸고 있잖아요. 그쵸? 뭐 전원으로 돌아갈래나, 무슨 가서 농사나 질 거야. 뭐 어쩌고 그러면서 또는 뭐 이러저러 하면은 숲으로 산책이나 가자 뭐 이러고 이렇게 하고 또 그것뿐만이 아니고 내부에도 우리 내부에는 말하자면 저마다 하나의 어떤 유토피아들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내 마음속에 어떤 낭만성을 지니고 있는 어떤 유토피아가 있고 우리는 때때로 그걸로 많이 도망가죠. 그렇죠? 도망가지만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게 바로 아도르노가 생각으로 아무리 완성해봐도 소용없다. 유물론적으로 완성돼야 된다. 그리고 아도르노가 사유를 저런 식으로 화해 상태를 모델화하려고 하는 것은 그게 모델화되지 않으면 아무리 구체적인 변화를 일으킨다고 해도 반복 재생산이다 그 얘기입니다. 사실 정치 철학으로 볼 수도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맨날 바꾸는 것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똑같은 일이 일어난다. 그건 근본적으로 뭐 때문에 그럴까? 우리가 아도르노식으로 얘기하면 우리가 한 번도 우리로부터 자유로워져 본 적이 없기 때문이다라는 걸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이데올로기 비판이죠. 큰 범주에서 보게 되면 그 이데올로기 비판이고 이데올로기 비판이 바로 자기 성찰을 통해서만 일단 그 해결돼야 되고 그래서 모델을 보여주려고 한다는 거죠. 모델을. 그래서 그 모델이 그렇게 만들어지면 그 다음에 구체적. 그래서 아도노가 이래요. 생각만 바뀐다면 그 유대인들에게 이런 랍비가 이렇게 말을 한다. 그 학생이 랍비한테 맨날 메시아가 오면 하고 자꾸 가리키니까 어떤 그런 도발적인 학생 하나가 손 딱 들고 물어보기를 선생님 도대체 메시아가 오면 도대체 뭐가 바뀌는데요? 이렇게 물어봤다는 거지. 뭐가 바뀌는데요? 물어보니까 랍비가 얘기하기는 아무것도 안 바뀐다. 근데 전부 바뀐다 그랬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 것 같으세요? 이게 무슨 그 선문답 같지만 아무것도 안 바뀐다. 근데 전부 바뀐다. 이 말을 아도르노의 그런 쪽으로 이동해서 얘기하게 되면 아도르노는 뭐냐면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질적 상태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 자리에서도 유토피아가 가능할 수 있을 정도라는 거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질적 조건들은, 생산력의 조건들은 지금 이 자리에서도 유토피아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왜 안 되냐 이거죠. 왜 안 되냐? 왜 안 돼? 우리가 안 바꾸기 때문이다. 그래서 아도르노가 그 메시아가 오면 아무것도 안 바뀐다. 뭐 세상에 갑자기 뭐 이거 하늘에서 무슨 뭐 몇광주리에 무슨 뭐 보석들이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있는 그 상태다. 근데 전부 바뀌어버린다. 왜 전부 바뀌립니까? 아시잖아요. 그리고 마크시즘적으로 얘기하면 생산력과 생산 분배가 근본적인 사회 문제의 근원이다. 그 얘기입니다. 바로 그래서 바로 그 얘기죠. 그래서 이 모델이 우리가 그러면 왜 분배를 안 할까? 이 문제도 사실 아도르노식으로 얘기하면 두려움이 사유재산을 축적하려고, 사유재산이 왜 왔을까라는 거죠. 왜 축적하려고 그럴까? 문제는. 왜 유산을 넘기려고 그럴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도 애가 있지만 걱정이 무지 많은 거예요. 왜냐하면 뭔가 좀 남겨주고 가야 될 거 아니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겨주고 가야 되거든요. 근데 만일 이 세상이 정말 분배가 잘 되고 막 이래가지고 아무것도 남겨주지 않아도 그냥 차 먹고 살게끔 된다면 뭐 때문에 남겨주려고 그러겠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리고 우리가 그냥 우리의 어떤 적당한 노동이나 아니면 그야말로 정확하게 말하자면 정당한 교환 체제를 통해서 내가 준 거만큼 그리고 저쪽에서 제공한 만큼 띄워주고 내가 준 것만큼 다시 받아오는 그런 정당한 교환 관계가 정착이 된다면 우리가 뭐 때문에 축적을 하려고 합니까? 그렇게 쌓아놓으려고 그러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그 근본적으로 뭐냐? 두려움이다. 이 두려움. 두려움 때문입니다. 이 두려움이 깊이 우리의 생존 본능과 엉켜 있다. 바로 이 두려움으로부터 해소되려고 하는 것이 안전의식이다. 미래를 미리 선취해서 미래를 규정하려고 그래요. 아무 이유 없도록. 근데 그렇게 되면 미래가 사실은 없어지죠. 왜? 미래는 열려있고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몰라야지 미래잖아요. 근데 사유재산을 축적해 놓는 건 뭐예요? 그 사유재산에 의해서 미래라고 하는 것을 미리 앞당겨서 은행에다 넣어놓는 거예요. 이게 자유입니까? 부자유입니까? 심각한 문제예요, 사실. 이런 거를 가지고 우리가 이제 그 사회론이나 뭐 사실 아도르노를 좀 떠나서 막 이런 걸 갖고 특히 이제 미니마 모랄리아 같은 책을 같이 읽으면서 이렇게 얘기하면 그 구체적으로 이제 그 얘기들이 다 될 수 있습니다. 사유재산제의 문제라든지, 이 정치의 문제라든지, 권력의 문제라든지, 뭐 이런 건 굉장히 그래서 사실 이런 거를 이제 좀 공부하시는 긍정적인 이유는 뭐냐 하면 이 근본적인 문제 틀을 좀 분명히 갖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본적인 문제 틀을. 그 문제 틀 안에서 우리는 비로소 내 눈을 갖죠. 그래가지고 질문이 가능해지는 거죠. 질문이. 그래서 이 질문할 수 있는 능력을 얻기 위해서는 일정량의 말하자면 공부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때때로 공부도 유혹이어서 내 눈을 뜨기보다는 내 눈을 감게 하려고 하는 공부도 많죠. 그래서 남의 생각으로 그냥 들어가가지고 사이렌에 끌려 들어가고 있는 것처럼. 그래가지고 막 그 용병 노릇을 하는 사람들이 또 많아요. 근데 아도르노 공부하면 아도르노가 무슨 우상이 돼가지고 다른 사람들의 생각은 전혀 안 들으려고 그러가지고 아도르노만 주장하는 사람이 있고 하이데거 하면 하이데거 막 얘기하고 이런 사람들이 용병 아니야. 돈도 안 받으면서 용병해. 용병들 가서 돈이나 받고 오잖아요. 근데 용병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 사유는 자유입니다. 아도르노가 끊임없이 지금 얘기하고 있듯이 사유는 자유예요. 그걸 잊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바로 그런 부분이 아도르노가 끊임없이 우리에게 성찰케 하고 있는 그런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뭐 여기까지 하고 또 다른 질문 혹시 있으시면 좀 해보시고 없으시면 예, 다음 시간에 좀 뵙도록 하죠. 3번 남았는데 어쨌든 다음 시간 전반부에 그 사회론 미니마 모랄 얘기가 잠깐 하겠습니다. 그러면 원래 한 번 잡아가지고 하려고 했었는데 예, 몇 개 미니마 모랄에서
구체적으로 끄집어내가지고 같이 한번 읽어보기도 하고 그러려고 했었는데 좀 유감스럽게 그렇게는 못할 것 같고 그래서 사회론 부분은 전반부에 하고 후반부부터 미학이론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기까지 하죠. 수고하셨습니다.